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 권의 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민감도를 낮춘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울하지 않은 행복한 신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 뇌의 기억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책의 제목은 움직여라, 당신의 뇌가 젊어진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이자 과학 저술가인 현재 스톡홀름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내과 의사 겸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의학에 관한 2000편이 넘는 글을 발표했으며 2014년 출간한 건강 레시피는 8개국에서 출간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의 내용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각각이 다 어떤 연구 결과들을 이제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술가가 다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걷기와 달리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학생들은 심장 박동수가 높아져도 더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학생들인데 막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면은 막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초조해야 하기 마련인데 이제 달리기를 꾸준하게 시키고 나서는 이 심장의 두근거림을 불안 발작이 닥쳐온다는 신호로 여기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걷기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려면 걷기보단 달리기 같은 조금 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격렬한 운동은 물론 위험이 따를 수가 있겠죠. 몸이 이것을 위험이 임박했다고 잘못 해석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막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시작해서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기나 자전거 같은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죠.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는데 신체 활동이 몸에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은 1초 만에 코르티솔 수치가 막 올라간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운동을 마무리하면은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부터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코르티솔 수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의해서든 운동에 의해서든 공부를 인해서든 운동을 이제 했던 사람은 이제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몸이 튼튼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결과는 똑같았다. 운동을 하면은 몸 상태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반응을 가라앉혀 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죠. 자전거를 탔던 참가자들은 해마, 이 내외의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브레이크처럼 작용하는 뇌 영역인데 이 영역의 활성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잘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 속의 브레이크가 해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마 바로 뒤편에 자리 잡은 이마엽도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앞 이마엽은 고등 인지 기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동을 억누르고 추상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이거나 비이성적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막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이 이마엽과 편도체, 이 편도체가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뇌 안에. 이 둘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이마엽 자체가 또 장기적 성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발견으로 입증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엽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마엽과 편도체 사이에 긴밀한 연결도 만들어내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잘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와 이마엽의 신체 활동이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연구들이 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연구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설사 나중에 오류로서 밝혀지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맞다라면은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들을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는 운동할 때마다 떨어지고 다음번에는 예전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스트레스 반응의 브레이크 페달인 해마와 이마엽이 강화되고 불안의 엔진인 편도선, 그러니까 편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모 신경세포가 많아지면서 뇌의 이게 어떻게 가바 브레이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어쨌든 이 GABA 혹은 가바 요게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또 이제 작동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요거랑 또 이제 스트레스 물질을 중화하는 근육의 능력 자체도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질 그러니까 이제 근육질을 만드는 운동하고 또 이제 이거 폐활량을 늘려주는 운동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한다던가 혹은 헬스를 하던가 그런데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물질을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이런 메커니즘들이 사실 불가분의 관계로 뒤엉켜 있다. 뭐 어디까지가 코르티솔 수치 감소 덕분이고 어디까지가 이 가바 시스템 덕분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모든 메커니즘을 합쳐놓고 그 최종 결과를 보면 운동과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환상적인 해독자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 달리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기능 강화 훈련에 초점을 맞추자 스트레스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운동 시간은 적어도 20분을 넘어야 한다. 체력이 받쳐준다면 시간을 30분에서 45분 정도로 늘리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뭐 20분 이상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달리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센 플랭커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중력에 대한 이제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운동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걷기 운동을 한 사람은 선택적 주의가 좋아지고 검사 성적도 좋아지고 선택적 주의를 담당하는 이마엽과 마루엽의 뇌 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 기어를 올리듯이 뇌도 주변이 산만할 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력 기어를 추가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걸러내는데 더 능숙해진다. 우리 뇌는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서 별로 진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즘 우리가 운동할 때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이다. 운동하면 뇌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젖먹는 힘까지 써야 할 상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짐승 잡고 살던 그런 시절에는 막 달려야 되겠죠. 달리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집중력 기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측이고 확실한 건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집중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상체계가 다르게 작동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있다. 다른 사람 대부분에게 도파민 수치를 올려주는 일도 이들에게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도파민 수치를 높여주면서 이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에 주의를 집중하려면 도파민이 필요하다. 도파민이 결여되면 집중하지 못하고 초조해지면 배경소음에 쉽게 산만해진다. 그래서 이제 ADHD 치료제들은 대부분 이제 도파민 수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체 활동을 하고 나면 먼저 도파민 수치부터 올라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 수치는 운동하고 몇 분 후부터 증가하고 몇 시간 동안 그 상태로 남는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예리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차분한 기분을 느낀다. 격렬한 운동을 할수록 도파민 수치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파민의 관점에서 보면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집중력을 낮춘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실험을 해보면 만 4세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손에 하나 쥐어주고 지금 당장 한 개를 먹을지 아니면 20분 기다렸다가 두 개를 먹을지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아동은 평균적으로 공부를 더 잘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높은 학위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살짜리 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려면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제력이 집중력과 관련 있는 기능이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이마엽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므로 혈액 공급과 폐기물 제거가 더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자제력도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에 참여했던 집단의 아동은 집중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변덕스러운 기분 변화도 줄어들고 짜증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 사람이 그냥 관찰 결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을 한 그런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 물론 이제 약도 좋은 효과를 내는데 운동도 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적어도 30분은 달려야 한다. 그리고 몇 주 정도는 지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일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항우울제 못지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우울증 치료의 약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는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운동한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우울증이 재발한 경우가 10명당 1명 이하 혹은 8% 정도로 제일 적었다. 반면 약물 치료를 선택한 집단에서는 재발 비율이 3명당 1명 이상 혹은 38%로 나왔다. 따라서 운동은 우울증 치료 효과가 약물 치료와 동일했을 뿐 아니라 약물보다 보호 효과가 더 강력했다라는 거죠. 재발하는 확률이 더 낮았다는 거죠. 근데 항우울제를 둘러싼 커다란 미스터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복용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즉시 올라가기는 하지만 정작 약을 먹은 사람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지려면 보통 몇 주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처음 달리는 순간부터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는 바로 증가하지만 규칙적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는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는 게 결국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게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올려줌으로써 가능한 건데 그게 바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의 상승은 스텝 1이다. 그리고 스텝 2나 스텝 3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시작점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올라가는 거 그것에 대한 검사 결과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도 당장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BDNF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이 BDNF 수치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더 많은 BDNF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밝혀나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BDNF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뇌 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운동을 하면 해마에서 뇌세포 생산 자체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운동이 또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해마의 역할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력 훈련에 참여한 집단의 사람들은 이 해마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장해서 2%
더 커졌다. 1년 사이에 늙기는커녕 회춘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이제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운동하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해마의 세포에서 BDNF를 마구 분비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시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 흥미롭게도 운동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 암기 능력은 달리기로 좋아지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좋아지지 않는다. 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연상 기억에 좋아 보인다. 어떤 단어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매칭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연상 기억인데 이런 것들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기억력, 지금까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죠? 뭐 등등에 대해서 달리기는 기초로 다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걷기가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달리기가 다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키는 글을 쓸 때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10시까지 작업한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10km 달리기 그리고 이어서 수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보낸 뒤 밤 9시에 잠이 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는 산책 회의를 즐겨 했었는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트위터의 잭 도시도 똑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한 후에는 창의성이 이제 상승한다라는 게 검사 결과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의성이 얼마나 유지될까라고 했을 때 평생 지속할까?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 창의성 향상의 시간은 꽤 짧아서 운동 후 1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유지되다 서서히 사라진다. 뭐 그래도 손해볼 거 없죠.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래서 뭐 창의력을 유지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 좀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창의력이 높은 사람, 뭐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 조현병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통과하게 하는 시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약점이 아니고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창의성과도 연관된 듯 보인다. 뜻밖의 연상작용을 통해 틀을 벗어난 창의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상의 도파민 수치에 따라 창의성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상의 도파민 수치에 따라 다량의 정보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시상이. 근데 이 다량의 정보를 통과시키는데 거기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은 천재라고 가는 그 루트로 가는 거고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정보량 속에서 어떤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질환과 천재의 차이는 이 한 끗 차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울증도 줄여주고 기억력, 창의력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몸이 더 튼튼한 아이가 수학과 독해력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만 9세 아동이 한 번 20분 동안 신체 활동을 했더니 읽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신체 활동 직후에 아동의 주의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산수 문제나 발표 검사를 완료한 후에 비교했더니 신체 활동이 활발한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공부를 하는데 한쪽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한쪽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부에 대한 집중도, 공부에 대한 지속성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지를 컴퓨터를 잇는 전선에 다시 비교하자면 신체 활동이 활발한 아동에게서는 이 전선들이 더 잘 작동하는 것을 보인다. 이 백질이 이제 뇌죠. 뇌 안에 어떤 부분들인데 이 전선들이 더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 더 효율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뇌 전체가 더 잘 작동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높은 IQ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근력보다는 지구력이라는 점,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질의 신병은 IQ가 더 높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은 IQ가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그런 거죠. 달리기는 아니고 걷기라도
매일 걸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40% 줄어든다고 하네요. 연구에서는 대개 일주일에 총 150분 혹은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를 권장한다. 치매 발생 위험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달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가? 물론 많은 연구 결과도 있고 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약을 먹는 거에 비해서 운동에 대한 강조가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했을 때 약은 누가 팝니까? 제약사들이 팔지 않습니까? 제약사는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 많이 알려야 되죠.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거대 대형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약의 효능을 알릴 수 있는 연구라던가 그런 세미나라던가 컨퍼런스를 열 수 있는 유인이 많겠죠. 근데 달리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주체, 거대한 주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에 대한 연구 결과나 그것을 알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을 이 책의 저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여러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돈이 되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나면은 본인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운동이 아니라 진짜 달리기를 시켜야겠다. 너무 빡센 운동을 시키면은 그 아이가 공부에 쏟아야 될 힘 자체가 운동에 너무 많이 가버리는데 일주일에 20분, 30분 정도 달리기 3번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의 뇌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이제 짧게 요약을 했는데 이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0%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한 7, 80%만 이 책의 내용이 맞는다고만 하더라도 우리가 달리기를 한 유인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